사람들은 말했죠.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겨울 새벽 양평의 작은 시골역. 차가운 공기 속에 흰 입김이 피어오르고 플랫폼 끝에 낡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화순, 78. 그녀의 손에는 바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잉크는 이미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53년 5월 11일 약속의 날 윤석호에게.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며 철로가 떨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플랫폼 안내방송이 끝나자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오늘은 꼭 보내야겠어요. 화수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 매일 아침 혼자 끓여 먹는 된장국 냄새. 그건 시청자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삶의 냄새였죠.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TV 볼륨은 작고 식탁에는 지난밤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죠. 그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또 그 봉투예요? 부엌에서 손녀 수진이 물었죠. 화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된 약속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바라보는 눈빛엔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봉투 위를 비춥니다. 그 위엔 흐릿하게 찍힌 붉은 스탬프 하나. 미발송아리 TURNED. 그녀는 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청춘의 흔적이에요.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화순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흰 눈 위를 반사하며 번쩍거렸어요. 그 반짝임 속에서 마치 과거의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듯한 착각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직후 피난길의 부산역. 젊은 화순이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트럭 아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총성과 먼지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윤석호. 그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겁내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때의 손길은 따뜻했죠. 그녀의 얼굴에 그 순간의 불빛이 반짝이며 비쳤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손길이 내 평생을 흔들 줄은. 기차가 지나가며 바람이 일었습니다. 화순의 머리칼이 흩날리고 봉투 한 귀퉁이가 찢어집니다. 그 안쪽에 잠시 드러난 글자 하나. 돌아오면 꼭 그 역에서. 화순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그 역이라면 역인데?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할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괜히 그런 거 꺼내면 재산 문제 또 복잡해져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찾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도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화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눈과 주름을 클로즈업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의 세월이 억눌린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쥐고 다시 역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얼어붙은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겨울 햇살 아래로 먼지가 금빛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 플랫폼 끝. 그곳엔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벤치 그때도 있었지. 화수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봉투를 클로즈업합니다. 봉투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못 온 이유를 언젠가 설명할게. 기다려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녀의 코트 자락이 살짝 펄럭입니다. 화순은 나직이 중얼거렸죠. 이제는 이 편지를 끝내야 할 때가 됐어요. 손끝이 봉투를 열려는 찰나 화면은 슬로 모션으로 전환됩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봉투가 손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굴러가며 멈춥니다. 그 순간 봉투 안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미끄러져 나옵니다. 젊은 시절 군복 차림의 윤석호와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 뒤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의 역 절대 잊지 마. 화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낍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흰 눈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한 통의 편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열 줄은. 그날 내게 세상은 무너졌지만 한 사람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흑백톤으로 바뀐 화면. 전쟁이 막 끝난 1953년 봄, 부산 피난지. 무너진 건물과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이화수는 머리카락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군용 천막 옆에서 밥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었죠. 오늘은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그녀는 누런 종이 쪽지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약속의 역 5월 11일. 그건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포성이 울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화순이 뒤돌아보는 순간 천막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그는 군복 차림의 청년 윤석호.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있었어요. 화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손. 그 손이 그녀의 세상을 잠시나마 멈춰 세웠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체온 하나가 목숨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둘은 폐허가 된 창고로 피신했습니다. 밖에선 계속 총성이 울리고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석호가 말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다시 만나죠.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디서요? 양평역. 약속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연필을 꺼내 봉투에 적었습니다. 1953년 5월 11일. 양평역. 꼭.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날 꼭 갈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석호가 외투를 벗어 그녀 어깨에 덮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합니다. 이러다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해요. 살아남아요. 그게 우리 약속이에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빗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약속이 70년을 건너올 줄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피난민들이 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태워. 서울 간다. 석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야 해요. 화수는 기차 문에 매달리듯 손을 뻗었죠. 그들의 손끝이 닿는 순간 포성이 또 울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며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흑백이 됐어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죠. 화수는 서울의 낯선 피난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소음, 먼지, 냄새가 뒤섞인 생존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매일 저녁 전단지 뒤편에 윤석호의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윤석호, 약속의 역, 5월 11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생명줄이었죠. 몇 달 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화순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의 양평역. 그날 그녀는 새로 산 흰 저고리를 입고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녹슨 철교와 논밭이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봉투를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 석호 씨,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약속의 역으로 갑니다. 양평역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역 앞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는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비둘기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하지만 석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고 역 안내방송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화수는 벤치에 앉아 손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그냥 늦은 거야. 내일은 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매년 5월 11일 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땐 믿었어요.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세상은 변해도 약속은 남는다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머리엔 서리가 내렸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바랬고 손끝은 점점 굳어갔지만 그 약속만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녀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그땐 몰랐어요. 사랑을 잃는다는 게 나 자신을 잃는 일이라는 걸. 1956년 서울. 전쟁의 상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거리엔 군복 차림의 사내들과 피난민들의 노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이화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쥐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양평역에서 돌아온 뒤 그녀는 다시는 윤석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에서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 대신 보리쌀, 나무 숟가락이 달아 반들반들했습니다. 화수는 냄비 뚜껑을 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겠지. 그때 문이 쾅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 이화순, 언제까지 이런 데서 가난하게 살 셈이냐? 아버지, 전 그냥 제 일하고 살면 돼요. 입 다물어. 이번에 장시댁 아들이 너를 본다더라. 좋은 집안이다. 싫어요. 전 결혼 안 해요. 아버지는 주먹으로 문틀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그 군인이랑 아직도 연락하는 거냐? 아니요. 그냥 그때 그 약속이. 그 약속 따위 잊어라. 전쟁 끝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헛꿈을 꾸냐? 화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엔 된장찌개 냄새 대신 싸늘한 긴장만 감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세상은 사랑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난한 딸은 감정조차 허락받지 못했죠. 며칠 후 결혼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마당, 큰 하객들, 카메라 플래시. 신부 화순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얀 저고리 소매는 축축이 젖어 있었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너무 커서 덜컥거렸죠. 신랑 장철수, 표정 없는 남자. 그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이제 가난은 끝났어요. 부모님께 효도 잘하세요. 화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신혼집은 넓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엔 은수저와 흰 도자기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화순 씨, 젊을 때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말투가 좀 천하네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 나가면 전화 자주 하지 말아요. 바빠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초 그녀는 아들 민수, 딸 영희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면 세상이 잠시 환해졌지만 그 웃음 뒤엔 남편의 무관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멍하니 창문만 보네. 지금도 그놈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 군인 말이야. 내가 다 알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입 다물어. 다시 그 이름 꺼내면 애들한테 말해버릴 거야. 남편의 손이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그 충격에 숟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방안을 찢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죠. 사랑을 지키는 일보다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웠다는 걸. 그녀는 그날 밤 몰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3년 5월 11일 윤석호에게. 그녀는 편지를 쓸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석호 씨, 잘 있나요? 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봉투 위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 이름 적힌 편지. 화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옛날 거예요. 전쟁 때 부정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구나. 이걸 남편에게 보여줘야겠다. 안 돼요. 화순이 손을 뻗어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절박함이, 손끝엔 절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편지를 썼대요.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하지만 기억해. 이 집에서 내 감정은 사치야. 그날 이후로 나는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기억도 꿈도 그저 닫아버렸죠. 누군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난 대답했어요. 조용해야 살 수 있어서요. 아이들은 자라 결혼하고 남편은 점점 병약해졌습니다. 화수는 여전히 봉투를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무음의 흑백 영화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편지를 열지 못한 채로. 그땐 몰랐어요. 그 편지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줄은. 그날 집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오후, 낡은 한옥마당에 흰 천이 걸렸습니다. 사진 위에 흑백 리본, 그리고 향냄새. 남편 장철수의 장례식 날이었죠. 흰 국화꽃을 들고 있는 이화순 78의 얼굴엔 슬픔보다도 묘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사위의 말에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죠. 사진 속 그는 생전처럼 무뚝뚝했고 여전히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칵, 딸칵.
화수는 천천히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책장 아래에 잠겨 있는 서랍 하나. 손잡이는 차갑고 오래된 녹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낡은 편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묵직했고 리본으로 묶여 있었죠. 그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절대 열지 마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리본을 푸는 순간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신인 윤석호. 날짜는 1953년부터 시작해 매년 한 통씩 있었습니다. 1953년 5월 12일, 1954년 5월 11일, 1955년 5월 11일.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그 사람? 편지 봉투엔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평역 느티나무 아래 기다립니다. 화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 꾸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70년 동안 나한테 온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매년 나를 기다려준 거였어요. 화면이 느티나무 아래 회상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비 오는 역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노인. 그의 손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화순에게. 누군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또 기다리세요? 응, 약속이니까. 현재로 돌아와 화순은 손끝으로 편지를 하나씩 펼칩니다. 하지만 그 안의 종이는 모두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글씨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그녀는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2022년 5월 11일. 그 안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오열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혀진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죠.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사라진 글씨를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석호 씨 왜 이제야? 엄마 뭐 하세요? 딸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화수는 급히 편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옛날 서류 좀 정리했어. 엄마, 이런 거 건드리지 말라니까. 상속 정리해야 한다고. 이건 상속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숨긴 거야. 영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것도 그 사람 얘기죠? 제발 좀 그만해요. 이제 남은 건 집이랑 재산뿐이에요. 제발 현실 좀 보세요. 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봉투를 품에 안았죠. 그녀의 눈빛은 굳세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라도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날 밤 화수는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양초 하나를 켜고 종이를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드러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양평역 느티나무 아래 내가 늘 있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던 거야. 카메라가 천천히 그녀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곧 결심으로 굳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더 컸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화수는 봉투들을 다시 리본으로 묶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양평역에 한번 가볼래? 양평역이요? 왜요? 70년 전 약속한 사람이 있어. 수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이번엔 나부터 가야죠. 그땐 몰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때로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사랑은 집안에서 가장 싸구려가 되었고 재산만이 목숨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아침에 부엌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된장국이 약하게 끓는 소리, 젖은 행주에서 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화수는 식탁 위에 편지 묶음을 펼쳐놓고 작은 상자에 다시 곱게 담고 있었습니다. 빛이 스며든 창호지에 먼지가 떠다녔고 벽시계는 느린 박자로 시간을 잘랐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민수와 딸 영희가 들어섰습니다. 코트에서 바깥 냄새가 함께 밀려왔고 두 사람의 발소리는 집안 공기를 금세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전화 왜 안 받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재촉처럼 들렸습니다. 상속 정리가 산더미인데 엄마가 자꾸 다른 데에 정신 팔면 일이 꼬인다니까. 영희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화수는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잠깐 얘들아. 오늘은 나부터 말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평역에 가보려 한다. 숟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눈이 가늘게 떴고 영희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또 그 사람?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에요. 의미가 있다. 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삶의 증거니까.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찍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엄마, 듣기 싫은 소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집, 땅, 예금.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서 괜한 증여나 유언 바꾸는 일 생각 접어요. 화수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상자를 가볍게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거야. 영희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 자기 찾기가 우리 가족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그 사람 만나고 나서라도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유산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요. 된장국이 복을 하고 더 세게 끓었습니다. 부엌 창문이 바람에 살짝 떨렸고 숟가락 하나가 탁 하고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돈이구나. 화순의 말은 낮지만 깊게 박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죠. 네, 돈이에요. 그게 현실이니까. 엄마에게 남은 걸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건 좋다. 화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누가 지키니? 잠깐의 침묵.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불현듯 커진 듯 들렸습니다. 민수가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예금 잔고표, 보험증권의 복사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엄마 서명 필요한 서류예요. 지금 변호사랑 일정 맞춰놨으니 오늘 안으로 처리합시다. 괜한 일 만들지 말고요. 화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사인 안 해. 내일도 모레도. 먼저 갈 곳이 있어. 영희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한정 승인이고 뭐고 상속 절차 우리 쪽으로 굳히면 엄마가 마음대로 못해요. 화수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가슴께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물빛이 올랐지만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협박이구나. 경고해요. 영희가 맞받았습니다. 사랑 타령하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져요? 잠깐 주방등이 스르르 밝기를 낮추는 듯 흔들렸고 바람에 문턱의 종이 쪽지가 살짝 끌려갔습니다. 그 종이엔 오래전 글씨가 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화순의 시선이 그 글자에 닿자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임? 그녀가 천천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면 그건 약속을 끝까지 확인하는 책임이야. 민수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요즘 로맨스 피싱 얼마나 많은지. 노인들 상대로 첫사랑 찾기 사기치는 놈들. 다 기사에 나와요. 화면 속 뉴스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만나서 혹시라도 명의 이전이라도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숟가락이 이번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맑고도 아픈 소리. 화수는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작은 쇳물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알겠다. 그녀는 숟가락을 물그릇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지난 70년을 걱정해준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어. 민수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영희는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에 부딪히는 가느다란 눈발 소리가 묘하게 집안의 긴장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수는 상자 뚜껑을 열어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간의 냄새가 묻은 종이.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불빛에 비춰 숨은 글씨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 그 문장이 빛의 각도에 맞춰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영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가 쓴 거예요? 매년 같은 날, 같은 역, 같은 나무 아래. 화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지켰어. 지난 70년 내내.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의 잉크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그 빛과 편지의 빛이 서로 섞이며 묘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가치, 하나는 값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그 차이를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그 사람 만나러 가려면 여기 위임장부터 써요. 부동산과 예금 처분, 우리 동의 없이는 못하게. 그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펜 끝이 유난히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화수는 펜을 잠깐 내려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펜으로 내 삶을 묶을 수는 없어. 엄마. 대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내가 만날 거다. 내 유언장은 내 손으로 정리하마. 그리고 그 전에 양평역에 간다. 너희는 막지 마라. 영희가 의자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의 힘줄이 선명해졌지만 눈에 맺힌 것은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슬픔과 얽힌 포기하지 못한 기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 민수는 입술을 깨물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책임지세요. 어떤 결과든. 그래. 화수는 상자를 닫아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지난 세월도 앞으로의 날들도.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 뒤꿈치에 눈이 살짝 부서졌습니다. 얇은 코트깃을 여미는 손동작이 단호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치고 숨이 하얗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기차 경적이 낮게 울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숟가락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식탁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반짝이는 서류의 잉크, 접힌 모서리,
굳어버린 펜촉. 그리고 그 옆 상자에서 빠져나와 살짝 보이는 한 줄. 느티나무 아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바람이 문틈을 스쳐 지나갑니다. 종이 한 장이 뒤집히며 속삭이는 듯 작게 울립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난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그리움을 선택했습니다. 어제의 싸늘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엌엔 미처 다 끓지 못한 된장국이 식어 있고 식탁 위엔 펜과 미완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이화수는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편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푸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뒤에서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잠옷 위에 코트를 급히 걸쳤지만 눈가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응,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가. 아빠가 오면 또 싸움 나요. 그래도 괜찮아. 싸워도 돼. 이번엔 내일이라서. 화순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 속엔 단단한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란 봉투 하나. 유언장 이화순. 그녀는 펜을 들어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의 마지막 장을 내 손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 재산의 일부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남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야. 버스 안에는 피곤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에는 희미하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말하죠. 늦었다고. 하지만 내겐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며 기차역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양평역 EKM.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 앞 버스 정류장. 내린 눈이 살짝 쌓인 길 위로 그녀의 발자국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편지 묶음과 윤석호의 마지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눈길 위에서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역 플랫폼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첫 열차가 막 지나간 뒤라 공기엔 기차 연기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수는 벤치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곳 느티나무 아래 그녀의 기억 속 장면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흰 저고리를 입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 그때 내가 너무 일찍 돌아섰지. 그녀는 봉투를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글자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7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편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화순의 코트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 안내를 받으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순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회색 코트, 흰 머리, 익숙한 옆모습.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석호 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화순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그는 입가를 떨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 아직 약속 지키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그땐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지. 눈물이 서로의 눈에 맺혔습니다. 말 대신 손이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시간보다 길고 침묵보다 깊었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조용하고 신성했기 때문입니다. 화수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석호 씨, 나 이제야 왔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걸. 눈이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플랫폼 위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11분.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시간. 그날 난 처음으로 할머니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어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집니다. 하늘은 완전히 개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잡은 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을 떠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어요. 그날 기다림은 끝났지만 눈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눈은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이화순과 윤석호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손등의 굴곡, 검버섯, 미세한 떨림이 포개졌고 그 사이로 온기가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플랫폼 스피커는 조용했고 멀리서만 기차 바퀴가 레일을 미는 낮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화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응. 석호가 웃었습니다. 나는 매년 이 자리였지. 왜 편지에 글을 쓰지 않았나요? 썼지. 하지만 지웠어. 왜요? 내가 내 글에 갇히지 않았으면 했거든. 그녀는 그 대답이 낯설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때로는 침묵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눈송이가 두 사람의 엇갈린 손 위로 녹아 스며들었습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잔주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물길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얇은 시냇물 같았죠. 석호가 코트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적어준 날짜가 내 평생의 달력이었어. 상자 안엔 낡은 승차권이 가지런히 눕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모두 5월 11일. 이걸 매년 한 장씩 샀지. 석호 씨, 오해하지 마. 기다림이 내 전부는 아니었어. 살아야 했고, 일해야 했고, 다만 마음 한쪽은 늘 여기였지. 화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날 좀 더 오래 기다렸다면. 그러지 마. 석호의 손이 그녀의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그땐 우리 둘 다 젊었고 세상은 거칠었지. 너를 탓할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 화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후회와 안도, 상실과 회복이 뒤섞여 맑게 빛났습니다. 난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어. 어떻게? 역에서 소문이 돌았어. 흰 저고리 입은 아가씨가 더는 오지 않는다고. 그날 이후 난 오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배우게 됐지. 석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의자 하나를 남겨두는 법, 밥을 조금 덜 푸는 법, 편지를 썼다가 지우는 법.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문이죠.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고문이 아니야. 사랑은 견딤이더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품어온 세월은 비탄이 아닌 의지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꿨습니다. 벚나무 표지판이 흔들려 약간의 그늘이 벤치를 스쳤습니다. 수진이 멀찍이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화면은 잠시 수진의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의 어깨선, 할머니의 손목의 힘줄, 두 사람 사이의 미세한 거리.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강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진 않아. 석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지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행복해지는 게 누군가에겐 배신 같아서 그 죄 내가 면해줄게. 행복해지는 건 죄가 아니야.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얇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을 용서의 연습으로 쓰자. 그 말은 오래된 돌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굳어있던 마음이 그 순간 서서히 풀렸습니다. 화순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 사이에 끼운 작은 봉투 하나. 그녀는 망설이며 건넸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의 일부예요. 나를 나로 살게 해준 이름을 남길 거예요. 고맙지만 아니에요. 남겨두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뜻이에요. 내가 살아서 붙잡아야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증거. 석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내게 남길 게 있어. 그가 코트 안쪽 안감의 실밥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느티나무 맞은편 역 보관함 17번. 거기엔 매년 내게 썼다가 지운 편지의 마지막 문장들이 있어.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듯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엇갈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눈발이 잦아들며 햇빛이 퍼졌습니다. 플랫폼 전광판의 시간이 1107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고 역군의 방송이 낮은 톤으로 다음 열차를 안내했습니다. 세상은 분주했지만 두 사람 주위만 유독 느렸습니다. 석호 씨? 응. 우리가 놓친 건 젊음이지 사랑이 아니었네요. 그래.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은 다시 합류하더라. 그 말은 종착역이 아닌 환승역을 가리키는 표지판처럼 보였습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이어짐의 시작이었음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느티나무 둘레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지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어깨에 그리고 포개진 손등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합니다. 카메라는 높이 올라 역 전경을 담습니다. 벤치, 느티나무, 전광판, 그리고 작은 사람 둘. 바람이 지나가고 눈은 멎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용서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싶으신지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죠. 눈은 멎었고 창문을 통해 맑은 빛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벽시계는 느리게 흐르는 초침을 따라가며 정적은 고요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화수는 벤치에 앉아 윤석호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습니다. 둘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고 그 사이로 지난 세월의 주름들이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석호 씨? 응. 이제는 내가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요. 기다림은 끝났어요. 이젠 편안히 살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석호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가를 닦아줍니다. 그 손수건에는 오래전 자수로 새겨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HSY.
S. 이거 그때 당신이 내 군복 주머니에 넣어줬던 거예요. 화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매년 세탁했죠. 달아 없어질까봐 손으로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다림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석호는 열쇠를 꺼내 잠금 장치를 돌립니다. 찰칵. 보관함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는 봉투를 꺼내 화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꼭 주고 싶었던 편지예요. 화순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순이 그대의 삶이 나 없이도 온전히 아름다웠기를. 나의 사랑이 그대의 짐이 아니라 길이었기를.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내가 먼저 기다릴게.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석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젠 나도 갈 준비가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내 시간은 다 써버렸어요. 그대 만나러 오느라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화순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요. 양평역 느티나무 아래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엔 석호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고 그 앞에 화순이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칩니다. 잘 갔어요, 석호 씨. 이번엔 내가 보낼게요. 당신이 그랬듯이. 그녀는 손에 쥔 편지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편지가 바람에 날리며 멀리 흩어집니다. 그 종이 조각은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화순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느티나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그녀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석호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고.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기다림이 나를 지켜줬다고. 화순이 천천히 역을 떠납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엔 두 사람의 사진과 손수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플랫폼 위의 시계가 오전 11시 11분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배경엔 바람과 기차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혼자 서 있어도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잊지 못한 이름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